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블룸버그 NEF에서 한국과 일본 시장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관입니다. 오늘 발제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한국은행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탄소 시장을 선택하면서 이 글로벌 카본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약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탄소 시장 혹은 탄소세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들 시장이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탄소 시장의 경우 약 17%, 그리고 탄소세의 경우 약 55%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이 이미 규제적 탄소 시장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카본 마켓을 견인하고 있는 지금 EU ETS의 경우에 현재 배출권이 아시다시피 약 한 90유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Fit for 55 정책 등을 통한 이 펀더멘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또 자본시장 쪽에서의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 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저희 BNF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서 약 140유로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차트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권의 탄소 가격은 여전히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측정, 검증, 보고, 즉 MRV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에 지난 2021년에 환경부가 발전업체들이 대규모로 배출 데이터를 위조한 사건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이후 중국 정부가 이제 감독 강화를 실시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시장이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무상할당 감축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 혹은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 유럽 시장은 지금 이 화면의 오른쪽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경 조정세 반영률이 그 올라가는 비중에 맞춰서 무상할당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시장 메커니즘 혹은 이 상응하는 탄소 가격을 갖추지 못한 수출국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그 관세 페널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이 국가별 그리고 산업별 탄소 집약도 벤치마크가 당연히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될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을 해 우리가 봤을 때 이 탄소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또 다른 여러 수출 국가들이 이 전략적 무상할당 감축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 주도의 규제적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이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 탄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2016년에 거래된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량이 약 한 3천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 벌써 그 시장이 1억 5천만 톤으로 약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탈탄소가 굉장히 어려운 중공업 부문, 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여러 경제 부분에서 이 오프셋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저희는 2050년에 크로댓 수요가 약 6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억 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 자발적 탄소 시장 가격은 앞으로 시장의 수요 구조 그리고 표준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요. 저희 BNF가 올해 이 시장에서 인정되는 크레딧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 시나리오 모델링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제거 크레딧과 회피 크레딧이 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거래되는 것이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보라색 자발적 시장 시나리오고요. 그 위에 있는 리무벌 시나리오는 직접적으로 이제 대기 중에 탄소를 제거하는 앞서 그 논의에서 나왔던 DAC나 뭐 바이오에너지 CCS와 같은 이런 기술들 제거 크레딧만 인정되는 형태로 시장이 진화될 경우의 시나리오 결과입니다. 이 리무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2030년부터 시장에서 이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레딧 가격이 약 한 $250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DAC나 다른 기술들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2025년, 2050년에는 약 한 $88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
모델링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뭐 산림훼손 방지나 또 재생에너지 사용과 같은 탄소 회피 크레딧이 계속해서 널리 거래되는 그 아래쪽에 보라색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공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20에서 30달러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이 최고가를 찍는 2050년도 약 35달러에 머물게 됩니다.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함에 있어서 지정학적 요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라질의 경우 전 대통령이었던 볼소나로 정권 때 아마존 산림을 훼손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그 당시에 산림훼손 회피 크레딧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아시다시피 그 새로 당선된 룰라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산림 보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과거에 볼소나로 정권 때 발행된 크레딧이 실제로 탄소 저감에 기여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 추가성, 그 어디셔널리티에 대한 회의론이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전 세계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 이 자발적 탄소 크레딧을 기술별로 그리고 그 기술의 지역별로 단가를 추산을 해서 쌓아 올린 공급선입니다. 그 만약에 브라질에서 발행되는 이 레드 플러스, 즉 산림 훼손 크레딧이 정책적 요인으로 앞으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준다. 그 경우에는 약 8.7억 톤의 크레딧이 이 공급 곡선에서 증발을 하게 됩니다. 이 8.7억 톤 같은 경우 이 차트에서 표시된 이 전체 크레딧 공급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탄소 시장의 신뢰성 그리고 표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들이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 자발적 탄소 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 ICBCM이 발표한 이 10가지 코어 카본 프린시플이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원칙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무결성, 그러니까 하이 인테그리티 크레딧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렇게 크레딧 품질에 대한 표준이 만약에 시장에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면 탄소 시장의 양분화, 즉 바이퍼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퀄리티의 크레딧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 소규모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와 동시에 낮은 퀄리티의 크레딧이 굉장히 대규모로 거래가 되는 시장의 병행해서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인 SBTI 같은 경우에 이 탄소 저감 효과가 적은 회피 크레딧은 기업들의 배출량 정갑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거를 한 이 제거 크레딧만 인정하겠다고 이미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신용여 사무님께서도 오늘 자리에 와주셨습니다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선도 기업들의 경우에 이 높은 퀄리티의 제거 크레딧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화된 시장을 저희가 모델링을 해본 결과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하이 퀄리티 크레딧을 기준으로 공급을 가정하고 이 사업 부문별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선도적 기업들의 수요를 가정해 보면 크레딧 가격이 2030년 후반 약 4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저감 기술이 저렴해지면서 가격이 약 3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 표시된 로 퀄리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2050년에도 약 20달러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시나리오는 지금 앞서 보여드린 리무벌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결국 저희가 이 모델링에 적용한 이 현재 시장의 어떤 명시적 하이 퀄리티 기준은 기업들의 탈탄소화를 가속하기에 너무 느슨한 기준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적 탄소 시장과 자발적 탄소 시장의 궁극적 목표는 탄소 가격을 내재화해서 온실가스를 결국에 감축하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EU와 한국을 포함한 현재 모든 탄소 시장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차트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유럽과 미국의 탄소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자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배출량 저감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연간 캡이 계속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커버하는 경제 부문이 제한적이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왼쪽 위에 위치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리지와 시장 규모가 꽤 크긴 하지만 저감 목표가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에 위치한 이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을 비롯한 이제 기타 아시아 시장의 경우에
탄소 시장의 커버리지와 연간 감축 목표를 모두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블룸버그에서는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약 19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이 탄소 시장과 그리고 녹색 금융에 있어서 한국이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토론회 시간에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인데요. 하나금융 이동혁 실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홍콩 상하이은행 자금부 본부장으로 계셨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탄소 시장 사업 및 해외 진출을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이동혁입니다. 조금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많이 지치고 힘든 표정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저는 5분 내로만 발표를 준비했으니까 조금 짧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자발적 탄소시장 사업 및 해외 진출입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앞서 블룸버그에서도 발표해 주셨듯이 자발적 배출권 시장이 커질 것이고 향후에 전망이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금융권들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난관들이 있고요.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증권회사 저희는 이제 하나금융지주내 하나증권에 있는 증권사 운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용을 한다는 건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매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크게 생각을 해봤을 때 민간 증권사가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하지만 수익 창출에 있어서도 그 범위가 다를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자발적 탄소 시장의 영역은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액션 플랜들은 지난 2년간 조금 많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는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nascent market이라고 합니다. 아직 초기 시장이고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하지만 자발적 탄소 시장은 아직은 시장화가 진행 중인, 금융화가 진행 중인 영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드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시장성 자산에 대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원자재, 외환, 그다음에 비상장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 이렇게 투자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사실은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저희는 이제 환경부가 규제 당국으로 들어가 있는 KETS의 시장 조성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KETS 마켓도 아직은 유동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비즈니스를 이제 해 나가고 있고 사실은 KETS 마켓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봤던 매매에 대한 시장은 EU ETS 마켓이었고 그 다음 미국에 대한 ETS 마켓이었습니다. 해당 선진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KETS 마켓도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보자라는 게 이 처음 출발점이었습니다. ETS 규제 배출권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 당국들이 정책 변화와 거래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하면서 발표를 해나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 상황, 즉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 캐펙스, 그다음 매크로 변수들을 감안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점차 오일 시장이 그랬듯이 우리 탄소 배출권도 원자재화, ESG 커머더티 또는 에너지 영역에 붙어서 원자재화돼서 매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시장은 자발적 탄소 시장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결국 최빈국
그다음에 개도국에서의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 소재의 CIX라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또 마켓 메이킹, 즉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시장의 투자자, 인베스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이 되는 시장이냐, 돈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좀 더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넥스트 스텝은 결국은 저희는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 금융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은 중간재 수출 기업들이 많고 제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출향 기업들이 넷제로에 대한 챌린지는 앞으로 자명하게 올 것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역량이 되는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역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프로젝트를 투자를 해서 자발적 배출권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해놓고, 기업들이 넷제로 스코프 1, 2, 3에 대한 노력을 다 해나가고도 줄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 배출권을 활용하여 넷제로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자. 이런 역할로 이렇게 금융기관의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그 엔지니어링 베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친환경 기술 기업 또는 디카보나이제이션 테크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식 투자, 주로 비상장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위치한 나라들이 북미 지역에 위치한 회사가 많고, 그런 투자를 집행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금융의 역할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술 기업들도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의 생성에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탄소 운용이라는 영역이 어찌 보면 조금은 낯선 영역일 것 같아요. 이 녹색 금융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탄소 금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탄소 금융은 뭐 영어로는 카본 트레이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로우 카본 트레이딩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국계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로우 카본 트레이딩 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어찌 보면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기업들과 리테일의 상품화가 가능하게끔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상품화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확히 해야겠지만, 아직 제대로 이 부분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족하나마 좀 초석의 코너스톤 역할을 좀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마지막 세션의 종합 토론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이 종합 토론 함께해 주실 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기재부 미래전략국 성진규 팀장님, 한국거래소 김재양 상무님, SK증권 미래전략부문 최석원 대표님,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 새로운 금융, 이 투자 시장으로서의 탄소 배출권 시장의 그 의미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님은요,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지내셨고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모두 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오늘 패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세션 좌장을 맡은 박호정입니다. 끝에 세션인 것만큼 좀 이슈를 다이나믹하게 전개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제 희망 사항인데, 어쨌든 오늘 그 최고의 전문가분들, 제가 방금 앞에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ETS 관점에서는 참 앞서가구나, 약간 모자란 거는 분명한데 그래도 잘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블룸버그의 이제 강 센터장님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단일 싱글 컨트리로서 ETS를 아주 오래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다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고요. 미국은 주에서 이제 RGGI라든지 캘리포니아 ETS 이런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호주는 시작했다가 빠져나갔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해법들을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큽니다. 두 분에 대한 소개는 이미 이제 발제자분들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요. 일단은 제가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끝에 쪽에서부터 했어요. 한국거래소의 김재양 상무님 소개드립니다. SK증권 미래전략부문 최석원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기후변화센터의 김소희 사무총장님 소개드립니다. 기재부의 성진규 팀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각자 토론자분들에게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로는 뭐 보통 이런 거 할 때 정부 측에서 나오신 분이 제일 끝에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일종의 관례니까는 방금 소개 순서대로 했어요. 김재양 상무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먼저 하셔가지고 참 전 잘 익숙하지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 한지 또 오래 안 되고 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뭐 저희들이 거래소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거의 많은 관심사가 자발적 탄소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규제 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새 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게 저희들한테 대한 칭찬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법률 제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15년도에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캡앤트레이드 방식의 이제 거래 시장을 개설했는데 시장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가격이 형성돼서 그게 기업의 그 행동에 경영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컨셉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원들이 지금 한 760개사가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식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주문을 내시고 증권사가 저희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저희들한테 주문을 내는 건데 지금 탄소 시장은 각 플레이어들이 직접 회원이 돼서 저희들한테 지금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개 정도에서 일반 우리 할당받는 업체가 한 727개, 그다음에 우리 감축력 전문 회원들이 한 12개사, 그다음에 거래중개 회원들 한 21개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지금 시장 조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장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그다음에 연간 체결 건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 거래하는 회원들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110개 정도 거래를 했다가 지금 작년에 한 643개가 실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보면 거래를 한 번도 안 한 회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이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뭐 시장이 잘 되고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원래 시장이라는 게 교환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교환하고 아니면 황금성을 부여하고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시장인데 앞으로는 우리 시장이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과제를 보면 일단 거래가 절대적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좀씩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EU 시장을 보면 지금 이게 작년 21년 데이터로 보면
저희들이 한 6억 톤 허용 총량이 6억 톤 정도 되는데 EU가 한 15억 톤, 21년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저희들은 한 5천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EU는 뭐 1억 2천만, 12억이나 122억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엄청난 차이.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거래량의 EU의 작년 기준으로 한 0.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허용 총량은 3배 정도, 3배가 안 되는데 이 거래되는 총량, 그다음에 회전율 이런 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저희들은 그야말로 우리 플레이어들만 참여하는 시장인데 또 심지어는 참여도 안 하고 있는데 EU에서는 그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제3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 그러면 일반 최소한 개인 투자자는 아니더라도 조금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미 저기 반영은 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제3자 참여를 허용하는 거를 해서 지금 뭐라고 하죠? 위탁 매매, 지금 위탁 매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매매는 지금 자산운용사나 은행, 그다음에 기타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위탁 매매는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위탁 매매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뭐 증권사나 GIR 쪽하고 해서 지금 시스템 개발 지금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저희들 시스템을 완비를 하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제3자가 참여하는 위탁 매매가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보니까 이 위탁 매매를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대부분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위탁 매매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게 되면 조금 성공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 매매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기대되는 효과는 유동성 증대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시장을 좀 안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해야지 가격 변동성도 낮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효율적인 가격이 발견이 될 거고, 그게 우리 배출권 플레이어들한테 그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간단한 자본시장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문제,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이런 이슈는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 내에서의 그런 금융 규제의 툴을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위탁 매매를 도입을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파생 상품을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라인업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저희 규제 시장도 자발적 탄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규제 시장도 상당히 탄탄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양 사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발제자분들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의를 또 해주셔도 되겠고요. 또 토론자들끼리도 서로 또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김재양 사무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출권 거래제 할 때 이제 간접 부문 배출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접 부문 즉 전기와 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4기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때 현재 환경부도 간접 부문 배출을 그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아니면 폐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픈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현재 전기와 열 사용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배출권 유상할당
그 대상 업체가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약 한 보면은 40% 정도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760개 업체 중에 40%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장에서의 유동성이라든지 거래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또 KRX는 어떤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크게 어떤 임팩트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 평소 제가 그 뭐 깊이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아닌데 플레이어들이 줄어든다면 시장에 영향은 미치겠죠. 이게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플레이어들이 아까 그 발표한 내용을 보다 보면 한 38%가 기타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위탁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남아 있는 배출권도 이제 뭐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위탁 매매가 이제 들어온다면 이제 증권사, 우리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증권사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빠져나가는 플레이어들이 어떤 플레이어들인가, 기존에 그런 플레이어들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지금하고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도 활발하게 하는 그 우리 키 플레이어들이 만약에 거기에 그 제외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석원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증권 최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아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증권사에서 이런 ESG, 특히 환경 관련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잠시 좀 짧게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K증권도 아까 전에 하나증권처럼 그 환경 부분과 관련된 녹색 금융이라고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증권과 더불어서 저희도 국내 규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조성자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시장에서 사고자 또는 팔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때 상대 거래 상대방이 없으면 그거를 대신해서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뭐 그 과정에서 뭐 때로는 이 잔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이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VCM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VCM이라기보다는 초기에는 그 국제 감축을 위한 어떤 사업에 나가서 그것들을 국내에서 국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국내 ETS 시장 내에 이제 상세 배출권의 형태로 만들고 파는 그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해서 이 저개발국에 뭐 뭔가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거기서 나오는 크레딧을 바꿔서 국내 ETS 시장에서 팔려고 했던 뭐 그런 비즈니스도 수행 중이고, 그게 그 아까 저개발국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인건비가 좀 비싸고 여러 가지 비용이 비싼, 땅값도 비싸고 한 나라들은 어렵지만 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과 같은 부분들의 어떤 재생 작업 그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하거나 또는 돈을 연결해주고 그거로부터 이익을 뭐 실제적으로 현금이라는 수익의 형태나 또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형태로 얻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또 한 축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도 수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가 IB라고 하죠. 인베스트먼트 뱅킹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IB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나 또는 부동산 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금융 주선을 한다든가 자문을 한다든가 또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ESG 또는 환경 부분의 그 IB 역할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럼 저희가 실제적인 자문이나 또는 주선, 금융 주선의 역할을 하는, 또 때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또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아까도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더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에 우리가 나서서 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저희의 주된 업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혹시 마카니의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상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뭐 친환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그런, 그러니까 오로지 기준이 되는 것은 수익과 위험의 관점에서 이게 좋은 딜이냐 아니냐인 게 있을 거고, 세상을 위하는 금융이라는 것 중에 가장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기부일 겁니다. 기부. 그냥 내는 거죠. 우리 수익 안 내고 내 원금도 다 드리는 방식으로. 근데 그 중간에 어디쯤에 이 친환경적인 변화, 세상의 전환에 쓰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들이 있을 거고, 그것은 예를 들면 수익성이라든지 위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낫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목표가 돈을 버는 것도 목표지만 그게 주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목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주들 역시 좋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원한다는 설득과 실제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금융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환경금융의 본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시간이 좀 됐는데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있는데, 오늘 배출권 시장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배출권 시장이 상당히 오래됐고 굉장히 단일 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오랜 기간 동안 좀 순수하게 해온 이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된 바는 배출권 시장이 과연 당초에 만들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배출권이라는 건 일반적인 자산과는 다르게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그 개념을 가진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 열심히 하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열심히 하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배출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활동을,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 배출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자산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고, 특히나 아까 이제 이 제3자의 이 금융, 그러니까 참여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제3자 참여가 시급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선의가 작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배출하는, 탄소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살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도록끔 시장이 설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나라의 설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미리 그런 어떤 이 할당량을 정해놓는 건 좋은데, 너무나 많은 양을 무상으로 할당을 하고 또 너무나 느슨하게 할당량, 그러니까 배출을 뭐라 그래야 될까, 할당량 그 배출권을 많이 제공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이게 일단 설계가 돼야 된다. 또한 이제 금융권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시장 조성자라는 게 그 선물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시장 조성자를 한다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수요자와 그러니까 공급, 매도와 매수에 대응을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거기에서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가치 손실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대응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계를 처음부터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고려한 다음에 할당량을 결정하는 것, 유상과 무상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10년 이후에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처럼 유동성이 없고 별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VCM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이제 지금 그 체제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혼란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해외에서 감축 사업을 한 이후에 그것을 국내에서 국내 ETS 시장에 넣기 위한 여러 과정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물론 이 일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리고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더 드는 거지만 이건 역시도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도 노력을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탄소의 배출이라는 걸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 동참하는 노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심하게 말하자면 엄격하게 기준이 돼야 돼서 그린워싱 같은 걸 피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진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이것들을 쉽게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건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들을 핵심적으로 다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SK증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외에도 우리나라 ETS 정책 설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들을 담아서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한 23년, 4년 전쯤에 학위 논문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로 해서 선물 시장과 또 2월 제도, 그래서 배출권의 어떤 트레이딩과 또 선물이 들어갔을 때 발전사가 저탄소, 저 CO2, 뭐 SO2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그런 어떤 모델링이 되겠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와 가지고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비용 평가에 의해 가지고 회계적으로 그거를 딱딱 맞추는 거고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EU에서처럼 소위 배출권을 통해 가지고 이 탄소 비용이 소비단의 시그널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다. 지금 물론 기후 환경 비용이라는 게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뭐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큽니다. 그럴 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유동성, 시장 활성화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저탄소에 대한 감축 인센티브 또 탄소 비용 시그널 이게 되려고 하면은 방금 최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정책 설계에 있어서 이제는 핵심적으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ETS는 이제 한계치까지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마침 또 이제 정부 측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성 팀장님께서 또 좋은 대답을 해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기후변화센터 이제 저희 이제 김소희 사무총장님은 그 규제적 시장 외에도 VCM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김소희 사무총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녹색금융 컨퍼런스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을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탄소 시장 크게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이 있는데 앞서 두 분께서 이미 규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저는 오늘 국내 규제 시장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탄소 시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민단체입니다. 그 시민단체가 왜 시장을 얘기하냐라고 가끔 막 물으시는데요. 왜냐하면
교토우정선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연성 체제를 뒀는데 그때 핫에어를 이용하면서 시장이 실패했고 많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시장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실패를 인정하면서 파리협약 6조가 나왔고 파리협약 6조는 그 탄소 시장의 활용 없이는 기후 위기 대응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님께서 저희 센터 이사장을 맡으신 적이 잠깐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침 파리협약 채택 당시에 이사장님이 거길 참석하셨고 그게 끝나자마자 파리협약은 결국 6조다, 6조에 달려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기후변화센터가 기업들을 데리고 개도국에 나가서 CDM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에서 탄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했고 다행히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CDM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자발적 탄소 시장을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가서 보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제 COP26 글래스고 총회에서 이제 파리협약 6조에 대한 룰북이 세팅되면서 그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메인 이슈는 거의 그 자발적 탄소 시장의 플랫폼들의 플레이어들의 논의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래스고 총회 끝나고 나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이제 거래 양도 거의 배가 늘었고 가격도 2배 이상 톤당 가격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년 사이에 뭐 저희가 올 초에도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제조업 기반의 중공업 기반으로 굉장히 높은 그 NDC 목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 전략적인 대책 마련 중에 하나가 탄소 시장을 활용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자발적 시장에 대한 이 이슈가 논의가 정말 실제로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작년에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논의에 이제 이슈를 던졌다면 올해는 지금 빨리 개설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그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2030년에 NDC 달성, 뭐 이카오, IMO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어더 퍼포스에 해당되는 기업의 ESG에 해당되는 모든 크레딧의 상세 크레딧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아질 것이라는 그 분석이 이미 있고 그 분석에 의거해서 거래될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한 국가 차원에서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걸 대응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중에 저희만 없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거래소가. 그리고 그러면 뭐 이제 동남아시아는 어떠냐? 최근에 베트남하고 태국도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6.4조나 6.2조 사업을 이제 그런 개도국에서 하면 보통 호스트 컨트리를 이제 생산국, CR이 나오는 생산국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이미 2030년을 예상하고 그 생산도 하지만 자기네가 생산된 크레딧을 판매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논의를 하면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논의하는 단계인데 이 논의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미 국내 이제 앞서 이제 많은 증권사들은 이미 다 해외 나가서 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래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거래소를 좀 만들어 달라고 기재부 국장님께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국장님 제 팀장님 나오셔서 지금 준비 잘 하고 계시냐 그런 것도 살짝 여쭤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거래소를 만드는 건 트라이얼 에러를 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열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게 각 나라에서 그 NDC 달성하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이제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고품질 크레딧에 대한 것을 국가 차원이나 저희 시민단체나 기업 차원에서 계속 봐줘야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리무벌 시장하고 리덕션 시장, 회피와 제거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두 군데로 나눠지고 그 가격이 다를 거라는 데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실제로 보여주셨고요. 아마도 이 리무벌에 대한 그
그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저희도 이제 만약 국가 차원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의 고품질 크레딧을 구매를 해서 NDC를 달성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거의 가이드라인은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고품질 크레딧에 대한 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오늘 이 녹색공룡 그 국제 컨퍼런스의 키 이슈는 기후테크라고 봅니다. 근데 그 기후테크를 담을 그릇이 저는 탄소 시장 중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이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AC나 그 CCUS 대부분 다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된 내용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그 투자된 것에 대한 결과 크레딧을 높은 가격에서 팔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후 테크에 대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 차원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 대응은 민간의 예산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민간의 예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물 그릇 결국 민간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증권사분들 계속 다 말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기후 감축 활동이 일어나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잘 거래해서 거기서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소희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의 또 건의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VCM 관련한 거래소 육성에 적극 관심을 보여달라. 뭐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또 기재부의 성진규 팀장님께서 또 여러 좋은 말씀들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그 탄소중립 전략팀장 성진규라고 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앞서 발제자분들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규제 시장이라고 하는 배출권 거래 시장, 그리고 탄소세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마켓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아닌 이제 시장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볼런터리 마켓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저희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에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나 한계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그 건의나 요구 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요한 이슈는 이제 2030년 NDC 목표가 설정이 됐고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이 됐고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탄도기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 함께 만든 국가 탄소인의 녹색생활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부문별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 탄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이기 때문에 이 배출권 거래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출권 거래제에서 나오는 배출권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할당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좀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는 의견을 이제 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기재부뿐만 아니라 뭐 환경부, 산업부 같은 관계부처 모두 탄도기도 마찬가지고 같이 함께 시장 참여자들을 아까 그 거래소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매매를 통한 제3자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배출권 거래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특히 저희가 그 4차 2026년부터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의 기능을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출거래 시장과 별개로 저희는 이제 그 EU와 마찬가지로 배출거래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배출거래제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장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배출거래제가 탄소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항상 보통 한 70%를 커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만으로 이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시고, 저희도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현재 이제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게 정합성이 있느냐.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시장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시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에 의해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의 하나의 마켓인 거고, 이와 별개의 어떤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벌룬터리한 마켓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신뢰성 문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그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마켓을 거래소를 이제 구축을 해서 거래를 시작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동향들 저희도 참고하고, 또 저희들 정부에서 뭐 어떤 것들을 이 자발적 탄소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과연 있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성진규 팀장님. 오늘 이 행사가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하고 탄도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같이 했다라는 데에서 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탄소 시장을 뭐 너무 어렵게 볼 게 아니라 결국은 탄소 비용의 반영을 통해 가지고 저탄소 소비와 생산 구조로 전환을 한다라는 건데, 오늘 마침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제 오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반가운 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앞서 했던 세션 기후테크나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요, 전기 요금에 대한 이슈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소비자 선택 요금제, 게시별 요금제, 뭐 리얼타임 프라이싱, 또 지역 차등 요금제, 뭐 VPP 이런 이야기가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쭉 보면은요, 2007, 8년도쯤에도 나왔고 2010년대에도 이게 리바이벌 됐고 지금 또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게시별 요금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게시별 요금제에 가입을 한 가구와 가입을 하지 않은 가구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은 요금이 너무 낮아서 굳이 그거를 소비를 최적화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 안정 관점에서 전기 요금에 대한 여러 고민들도 이제 하고는 있겠지만, 이게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후행적 영향을 또 탄소 시장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에도 미치는 게 이제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성 팀장님께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슈만 제기가 되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그 아까 우리 발제자 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은 토론자 분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먼저 그 강동관 센터장님께 저기 플로에서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동혁 실장님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우리 국내의 금융사라든지 뭐 IB 이쪽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저기 하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동남아 쪽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은데 뭐 ADB라든지 월드뱅크 작년에 캅 28 이후로 그런 어떤 개도국의 이니셔티브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주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파이낸스 역량도 좀 키우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가능할 수 있는지, 지금 또 혹시 워킹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 좀 공유 부탁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ADB랑 이제 월드뱅크 같은 기관들이 지금 오늘 논의된 뭐 VCM이라든지 이제 규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VCM 쪽 시장들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 레지스트리들을 좀 하나로 엮어주는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티클 6가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지,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의 정말 핵심적인 조항 중에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이쪽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티클 뭐 6.2나 6.4 같은 경우에 국가들마다 지금 이 VCM 쪽에서의 오프셋을 실제 국가적 규제 시장에서 감축에 얼마나 인정해 줄지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소 규제 시장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 그 퍼센테이지는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투자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들, 지금 글로벌 레지스트리들, 뭐 베라라던가 골드 스탠다드가 자체적으로 이 늦어지는 6.2 그 디스커션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자체적인 스탠다드를 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 룰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DB나 월드뱅크처럼 이렇게 이미 글로벌하게 그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양화성 파이낸싱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그 협업을 진행을 해서 그 사이에 룰 세팅을 진행을 해주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크레딧에 대한 신뢰성과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카본 어카운팅, 한쪽에서 팔았을 때 상대 쪽에서 이거를 이제 차감을 하는 이런 쪽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그 시장 서턴티를 제공해 주면 VCM 시장이 앞으로 확대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 GCF 같은 기구랑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금융회사가 어떤 쪽에 더 확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실제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밝히지는 못하겠으나 GCF나 ADB 같은 기금들과 함께 그 프로젝트, 최빈국의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월드뱅크의 롤이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뱅크 미가 산하기구인 미가의 경우에는 자발적 배출권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상품의 설계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빈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월드뱅크 같은 기구의 보험 상품 설계가 제대로 어떻게 좀 뒷받침이 되어져야지만 자발적 배출권 프로젝트를 상품화하고 투자의 언어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은행들이랑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는 다들 익숙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ESG나 그린본드가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린본드를 이슈를 함에 있어서 자발적 배출권을 활용한 그린본드를 설계를 하는데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배출권을 실제 그린본드에 인센티바이즈 시켜줄 수 있는 툴로 쓰게 되면은 배출권 크레딧, 자발적 배출권 크레딧도 좀 더 활성화돼서 거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하는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매우 실용적이고 또 고무적인 그런 내용들로 해서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션은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발제와 또 토론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로 하고 모든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